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저 혼자서 촬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저희 사무실의 대표님이자 변호사님인 문인곤 변호사님을 초대해서 촬영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제 했던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잘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내용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그 사건의 내용은 이제 피보험자는 본인의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에 상대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고 4년 정도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였는데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시행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진단은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긴 한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경증의 이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받다가 결국엔 사망을 했는데 사망진단서가 발행이 되었는데 사망진단서상 내용을 보니까 사망의 원인은 폐렴, 그리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진단서 내용만 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질병사망보험금의 청구밖에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이제 보험회사는 교통상해 보험금을 청구를 받았는데 이거는 상해가 아니다, 질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하였는데요.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네. 혹시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빚을 이제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너 다 갚지 않았어, 너 아니야, 네. 라고 부인을 했을 경우에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분쟁 당사자 간에 채무나 의무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법원의 판결로 가려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보험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보험과 관련해서 채무부존재 소송 보통 이제 소비자가 제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보험사가 제기를 하는 겁니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제 원고가 보험회사가 됩니다. 네. 보험회사가 이를 제기해서 우리는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상대방은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유가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소송을 받는 자가 이제 피고가 되고 그분들은 이제 유가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보험과 관련해서는 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런 경우들 상당히 좀 많이 봐왔지만 보험회사가 다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험회사가 돈 못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법원을 통해서 소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보통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죠. 되게 흔한 케이스라고 네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보험회사랑 다툼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이 사고가 과연 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상해에 해당하느냐, 첫 번째가 이거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해서 사망했는지, 즉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맞습니다.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권자인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입증을 했느냐, 이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관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 교통상해 담보를 보면은 보통 이제 교통상해 담보 같은 경우는 내 차를 운전하고 가거나 혹은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옆에 앉아 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내가 걸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보험금을 지급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또한 이제 농기계나 이런 수단을 가지고 도로를 달릴 때, 즉 얘가 이제 논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제외가 되는데, 이 농기계를 교통 운송 수단으로 이제 사용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역시도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는
교통상해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문제가 될 거는 이제 상해의 요건은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요 사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가지고 아마 문제를 삼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여쭤는 보는데 그러면 이제 상해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세 가지를 이제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격성은 사고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돌발적으로,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사고의 원인이나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고라고 판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제 예를 들면 자전거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됐다라든지 네네. 고압 전선을 뭐 무심코 만지다가 감전이 되는 경우라든지가 이제 급격성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연성은 판례의 태도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을 하고 네네.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말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산속으로 갔다가 갑자기 뭐 우연히 독사를 만나서 독사한테 물리는 경우에 그런 게 이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래성인데 외래성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인 결함, 그러니까 즉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요. 네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을 봤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급격성이나 우연성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교통사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급격성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우연성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발생시킨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우연성도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 외래성 맞습니다. 신체 외부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이런 진단명으로 인해서 사망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험회사가 실제 그렇게 주장을 했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보험자가 사고 이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었고요. 사망 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이 폐렴이면서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살펴보았듯이 보험회사는 첫째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폐렴과 관계가 있으니까 외래성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간의 요양 과정에서 폐렴이라고 사망 진단서가 발행이 되었으니까 교통사고가 아닌 질병인 폐렴으로 사망했으니 외래성은 결국 충족되지 않았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보험사라면은 저는 별로 이제 동의하지 않는데 그 사망 진단서에도 이제 폐렴이라고 적혀 있고 그죠. 사고 원인이 이제 외인사가 아니라 그죠. 병사로도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도 건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에 진단받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결국 상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이제 보험사의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외래성이었네요. 맞습니다. 외래성이 핵심의 포인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처음에 이제 접했을 때 뭐 개인적으로 저랑 좀 잘 아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저희에게 이제 이걸 여쭤보았을 때 저는 이거 보험금 지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보험회사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이제 사망의 원인은 폐렴과 인과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맞습니다. 제가 그 유가족에게 그 치료를 했던 그 병원에 가서 폐쇄성 폐질환과 이제 폐렴과 인과관계가 있느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의사 선생님에게 소견을 한번 받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견을 따져 보았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은 이건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보험사에 제출하니 저희는 이제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될 줄 알았는데 그죠. 이 그 유가족들이 한참 동안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띡 하고 저한테 전화 오더니만 보험회사가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예. 그랬을 때 그 채무 부존재 소송이 들어오면은 일단 소송이라고 하면 소장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서류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어떤 서류로 그 상대방에게 뭔가 의사표시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비단 이런 지금 보험 소송뿐만 아니라 재판에서의 통상적인 절차들인데 이 소장을 받은 이제 피고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게 되고요. 답변서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되고 그 소장의 내용이 틀렸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소송은 확정이 되겠죠? 일정 기간을 두게 되는데 30일 동안에 일단 답변서 제출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답변하지 않게 되면 원고가 주장한 이제 주장이
사망이 전면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이 답변서 제출 기간도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무 부존재가 들어왔다. 혹은 아니면 이제 채무 부존재가 아닌 뭐 다른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네. 뭐 이런 게 소장이 날라왔다라고 하면은 네.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답변서는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특히 이런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보험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보험금 청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답변서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그 보험회사가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를 했고 네. 우리도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네. 그때 첫 재판이 열렸을 때 그 재판부 분위기가 어땠나요? 아, 네. 아직도 저는 이제 이때를 잊지를 못하는 게 네, 이건 좀 네. 여담이지만 네. 제가 이 재판, 이 법원이 되게 붐비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네. 이 첫 재판에 기일을 출석을 못할 뻔했습니다. 지각을 네. 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이제 재판에 참여를 했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없는 순간에 이제 상대 변호사님과 판사님께서 상대방이 뭐 오지도 않고 특별히 다툴 내용도 없으니까 이제 변론을 그만하자. 예, 종결을 하고 판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그래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시겁했나 봐요. 그죠. 전 너무 놀랐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본인이 저희 의뢰인에게 피해가면 안 되니까 되게 당황을 했었는데 제가 주장에 대한 아직 입증들이 명백하게 당사자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다시 열어서 변론 기일에 대해서 다시 주장과 이제 증거로 다툼을 하고 그 이후에 밝혀지는 것으로서 다시 이제 판단을 내려주셔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의료사고고 의료다 보니 의료적으로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의료적인 문제. 그죠. 의료적인 예, 문제죠. 예, 예. 의료적인 문제가 있어서 의료 지식과 관련된 어떤 판단이 필요하던 네,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지식과 관련된 법원에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서 이 사건의 사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결과가 이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네. 의사에게 확인하도록 예, 예. 요청을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각할 뻔했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듣는데요.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얘기 안 했나 예, 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첫 재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전문심리위원 그런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보통 이제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사망을 했으면은 이제 병원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 환자가.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진료 기록을 가지고 평가하는 진료 기록 감정이라는 걸 하는 거고. 맞습니다. 신체 감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현재 상태를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네. 때는 이제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그에 대한 감정을 받는 거죠. 건데 그렇죠. 전문심리위원은 뭡니까? 전문심리위원은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법원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제 심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하게끔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을 섭외를 하게 해서 이제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위촉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가 되겠죠. 네. 위촉한 의사들이 이제 의학적 소견을 밝히게 되고 그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이제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가 이제 그 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그렇죠. 사무실로 이제 심리위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트 네, 그거를 이제 저희 사무실에 보냈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이제 원래 이 폐와 관련한 부분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호흡기내과는 없었고 다른 과들이 여러 그렇죠. 개가 호흡기내과 있었단 없었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네. 저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가 상의를 했던 부분이 보험사 측에서는 신경외과 쪽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네. 했었고 신경외과도 이제 타당하죠. 왜냐하면은 머리 쪽에 다쳤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평가를 하자라고 했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던 거는 가정의학과란 말이죠. 맞습니다. 가정의학과는 뭐 아시겠지만 뭐 어떠한 한 분야를 되게 전문적으로 파거나 그런 데는 아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데라서 맞습니다. 거기 리스트에 나왔던 그 진료 과목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의학과가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게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것도 다투고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네. 그다음에 폐렴과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와 관련해서 네. 그 상당히 그 두 가지로 갔던 게 잘 했다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외과에서는 의식에 소실이 있는 경우에 이제 직후 회복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했을 뿐 이제 이 사건 이제 망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아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가 지정한 가정의학과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의학과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렴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다 하들 손상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 뇌 손상, 폐 손상이 호전되지 못하고 악화되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해로 인해서 직접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제가 감정을 해보고 이랬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도 그 신경외과 선생님도 상당히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가정외과 선생님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선을 그어버린. 그렇죠. 명백하다고 본 거죠.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이 사람의 사망은 폐렴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뭐 이런 걸 볼 필요가 없고 머리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게 직접적인 손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명백해서 그 문구 중에 논의는 불필요하다라는 문구까지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결과가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소송이 시작됐을 때 보험회사가 채무 부존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존재를 한다. 안 한다. 이거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유가족들이 채무 보존제에서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보험금 바로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하냐 아니냐 그 확인을 받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이겼을 때는 채무가 존재한다고 확인만 받겠죠. 그 확인만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법률 용어로 반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소를 제기하여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면은 확인해서 끝나는 거죠. 얼마를 받아야 될지 이것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반소를 제기했잖아요. 워낙 이제 그 가정의학과에서 명백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아마 열렸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대방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 났다. 그죠.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1년의 과정을 잠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전문심리위원회 결과가 저희에게 너무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반소를 제기를 했고 그 반소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에 이제 상당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그걸 보면 이제 사실은 이 정도까지 되면 날짜 없이 이제 보험사 쪽에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변호사가 좀 얄밉긴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모두 다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니까 이제 재판장님께 화해 공고를 요청을 드린다. 그래서 화해 공고를 이제 요청드렸는데 만약 화해 공고를 이제 저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소를 해서라도 이걸 2심에 가서라도 다투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화해 공고는 어떤 건가요? 그죠. 화해 공고라는 것도 이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이제 법률상 화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화해를 공고하는 행위는 판결에 이르기 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이렇게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화해 공고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을까요? 이렇게 화해 공고가 내려오게 되면 법원 사무관 등이 화해 공고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송달을 받은 당사자는 송달을 받은 날부터 이게 좀 중요한데 송달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뭐 포기하거나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면 화해 공고 결정이 재판상 화해, 즉 판결문이 나온 거와 똑같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다만 아까 손 의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다시 이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소송 절차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화해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불안정성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화해 공고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조건 동의를 할 거고요. 저희의 이제 동의 요구만이 문제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항소로 가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이제 담보를 하고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화해 공고 결정에 따라서 좀 아쉽지만 이자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이제 판사님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부분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고민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 사안에서는 그 보험회사가 원금을 전액을 다 지급하라라는 이런 화해 공고가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화해 공고를 받지 않고 소송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그 원금뿐만이 아니라 네. 더해서 이제 이자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소송 소송 비용, 비용도 이제 그렇죠. 부담을 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보통 이제 화해공고에서는 소송 비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화해 공고도 그렇고 소송상 이제 조정 절차도 네, 네. 이제 양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화해나 이제 화해를 통해서 조정을 했다라는 네.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간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 소송 비용에는 물론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네, 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일체 각자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돼서 이제 결정이 뭐 됩니다. 어떠한 경우 판사분들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제 화해공고나 조정을 하시는 경우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극히 좀 드문 사례인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사소송법에서도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법원이라든지 이제 판사님은 직권으로 그 네네. 당사자의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을 해서 청구 취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청구했거나 상대방이 처음에 청구했던 그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화해 공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어떻게 보면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 영역은 아닌 것이죠. 네. 저는 네. 그 이 사안에서 이제 원금 전액이라고 이제 그 화해공고가 내려왔을 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죠. 개인적으로. 상당 시간 이 소송이 또 길게 있었기 그쵸.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그대로 가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네. 이제 이자 상당액이라든지 상대방에서 받을 수 있는 소송 비용도 사실 금액이 꽤 컸었습니다. 네, 제 네. 기억에. 네. 변호사님도 그랬으면은 아마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뭐 손혜상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네. 결국 저희가 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이자 상당액을 포기하고 소송 비용 일체도 포기를 해서라도 당장에 지금 보험금 전액을 준다면 받겠다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좀 아쉬웠지만 결론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으로 사건을 완료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그래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유가족분들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액 다 지급했다고 이제 결정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성공이지만 뭔가 조금 괘씸한 뭐 이런 것도 그죠. 좀 있긴 아쉬움이 했는데요. 남지만 네. 전부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잘 한 사안인데요. 오늘 뭐 나오셨는데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네. 어때요, 떨리네요. 기분이? 일단 네.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되게 많이 저도 배웠고 이제 사실 전문심리위원 이런 의견 네, 듣는 네. 제도는 좀 특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저도 좀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보험 사건에서 정말 우리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보험금 청구해서 또 받아들이고 또 뿌듯함도 느끼고 보람도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제가 뭐 출연 요청하면 잘 아유, 뭐, 네. 예, 나오실 거죠? 네, 출연료가 없더라도 나오겠습니다. 네. 아니 저한테 주시고 나오셔도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뭐 보험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이렇게 만나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뭐 아무튼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 나오셨으니까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